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담원의 자질, 윤리,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서서울생명인전화 이사장 김인숙입니다. 목차는 상담원의 자질을 하기 전에 인간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상담원의 자기관리를 어우러서 이 자질이 더욱 의미를 가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상담의 기본이 되며 내담자와의 진솔한 만남을 이루는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 증진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이해의 중요성, 인간에 대한 그 이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상담자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 또 인간 존중의 기반, 신뢰관계 형성의 토대, 이런 것들이 결국 내담자의 관계에서 플러스적인 좋은 관계 형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훨씬 우리가 좋은 상담을 이루는 기본적 자질의 밑바탕에 깔리는 토대가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와 너는 어떻게 다르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 너, 우리 공동체,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이치를 인식하고 상담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인간의 자질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왕성한 성장력을 가진 나무 사이에 빈 의자, 제가 좋아하는 빈 의자입니다. 이 빈 의자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나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관한 철학적 공간이 되며, 사고와 사유, 여러 가지 내 삶에 대한, 나에 대한 사고를 거듭하며 내 삶을 설계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마땅히 이러한 자기 탐색의 과정 속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그 인간의 참으로 자율적인 특성을 가진 자기 개발, 자기다움, 자기만의 독특성을 가진,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면에 반대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다름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교제할 때는 나와 동질성을 가진 그 사람, 그 상대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엔도핀이 나오고 우리는 만남을 이루고 그 만남의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알매 관계가 더욱 심화되어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결혼도 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다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나가 같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한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불편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우리 그 싸우는 그런 시기가 저에게도 있지 않았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모든 인간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매력적일까요? 아마 동물들은 그저 음식이 주어지면 먹고 주인이 주는 것에 길들여지고 주인이 먹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대로 이렇게 그 개별적이고 다양성을 가진 창의적인 존재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좀 전혀 다르죠. 수십억 인구가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의 축복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다양성입니다. 이 다양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만의 독특한 요소를 개발하고 자기만의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발명할 수 있고 발견하고 또 탐색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단계로 진전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창조성이 개발될 수 있는 독특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이해하고 또 탐색하면서 나와 마주한 내 상대를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심성의 폭은 참으로 다양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 알매 단계가 깨달음의 단계에서 심화된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천길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진솔한 만남을 이루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먼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아는 거, 나에 대한 깨달음, 나의 자발적인 흐름, 내 안에 흐르는 에너지, 그리고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좀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기본 욕구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으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말합니다. 빅터 프랑클은 인간의 욕구이자 삶의 의미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성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은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대상에 대한 생명 존중,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은 무엇일까요? 추상명사인가요? 사랑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관심, 인간의 존엄성,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그 대상을 향한 내 마음을 실현하는 거, 실천하는 거. 사랑에 실천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만 있는 사랑이죠. 단순 명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움직여서 실천으로 나올 때, 그 관심이 현실로 나타날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가족과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또 내 나라에서, 내 고을에서,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참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인간적인 기본적 욕구에
들어있는 자유가 존중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유의 소중함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남에 의해서 내 자유가 빼앗기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덕목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갈 수 없다든가, 내가 여행 가고 싶은데 허락받아야 갈 수 있다거나, 내가 내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거보다 네 현실에 있는 공부가 더 중요해 라고 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제재를 받으면 우리는 인간은 그때부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유를 잃은 슬픔을 만끽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소중하고 공동체 관계에서 자기 실현이 소중하며 또 서로의 좋은 관계를 이루며 너와 나가 협동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하고자 하며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와 내가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인간의 특성이란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독특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인 존재고 정서적 존재고 의지적 존재입니다. 여기에 하워드 클라인 멜은 네 번째 요소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추가했습니다. 윤리적 혼란, 도덕성 파괴, 영적 공허는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지금 21세기의 삶은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죄악과 고독으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마음과 인격이 전인 건강을 이루는 영성 회복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식을 하나 또는 둘 낳지 않기, 이런 상황으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공동체 안에서 엄마, 아버지, 언니, 동생,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세대들이 어우러지면서 대상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돌봐주며 서로 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적 요소를 더 증대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의지적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 존재이며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자아 실현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지식, 지혜, 기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가진 존재로서 말과 글, 언어 사용과 책을 처술할 수 있는 지능과 역량을 가진 지적인 존재입니다. 울고, 웃고, 한과 정,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감성을 가진 정서적 존재이며 영성을 지닌 정신적 존재요, 또한 창조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로 창조되었고 영성을 닮은 존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덕, 지식, 절제,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인간의 기본적 자질 특성 이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성, 인품, 성품의 의미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성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인품은, 성품은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고 또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인성을 휴머니티, 인품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personality, 성품, 캐릭터. 여러 가지 단어들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인성의 정의의 구성 요소는 인성은 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적 요소를 가진 통합적 특수성과 개별성을 지닌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특한 심리와 결합된 행동 양식을 보완합니다. 인간다움의 덕목과 사고력, 판단력이 어우러져 인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품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퍼스널리티라고도 하는데 인품에는 인간의 됨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다움. 그 사람 참 사람이 됐어. 이런 이야기들 우리 하죠. 그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또 책임감, 인간 이해, 친절, 배려, 근거, 창의, 포용, 협동, 인내, 끈기, 공감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 또 자기 통제력, 서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게 하는 이런 덕목들이 포함된 걸 우리는 인품이라고 말합니다. 성품에는 조금 더 다르죠. 성품은 대상과의 만남에서 형성된 심리 내적 요소들이 구조화되어 내재화된 것입니다. 부모의 유전적 요소와 심성, 환경 경험이 결합되어 축적되면서 심리 내적 특성으로 구조화됩니다. 희로애락의 정서적 감정이 결합되어 태도와 행동으로 자리매김됩니다. 참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잡다단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인구가 수십억이 있어도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 나서 어떤 부모의 밑에서 어떤 유전자, 어떤 그 부모 가계 혈통의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전적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에서 오는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 삶이 내 사고하는 방향이 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성깔이 나오고 내 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서 남편과 아내도 다르고 자녀가 둘 태어나면 두 명이 다 다르고 쌍둥이가 태어나면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세 쌍둥이가 태어나도 세 명이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독특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볼 때 우리가 인간에 대한 한 인간을 그냥 전체적인 그 인간 중에 하나로만 보면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마다 자기가 경험의 체계가 다르고 경험한 세상이 다르고 배운 학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부모, 가족, 혈통이 다른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일원으로 태어난 가족사회 공동체죠.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그 왼쪽에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화합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서로 돌보고 협조하고 협동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반복되고 생활화되어서 내 안에 터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이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대인관계에 무리가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또 함께 살아가는, 함께 놀 줄 아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협동하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전화에서 우리 상담원과 내담자의 관계는 어떨까요? 생명의 전화에는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고 선 내밀어 기다리는 친구 같은 존재인 상담원들이 계십니다. 이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은 시대의 아픔과 고충을 알고 이웃이 되어 친구 되기를 자처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상담원과 내담자의 관계는 신뢰감 형성으로 시작하여 아픔을 드러내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대감을 줍니다. 깊이를 더해서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서적 차원의 첫 단계를 준비하며 관계가 형성됩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원과 내담자는 진솔한 관계 경험을 토대로 평등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담의 돌봄 역할이 확대되는 진실한 선한 이웃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평안하게 나눌 수 있는 특화된 만남의 장을 경험합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소외된 현실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을 찾는 과정을 함께 나누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평등한 관계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는 귀중한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전화에서 참으로 상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진솔한 만남, 편안한 만남,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친구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 또 새로운 사고, 새로운 자기 발상, 새로운 발차기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상담원의 자질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이해에 관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복잡다당하고 다양한 경험과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내담원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상담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하늘이 참으로 먹구름을 품고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태풍이 불 것 같은, 세게 몰아치는 빗방울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곳에 이제 빨간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이 지역을 지금 통과해야 되는 배들이 닥쳐올 위기에 대비해서 어디론가 안전한 포구를 찾아서 정박해서 이 어려움 상황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 이 등대가 불이 켜져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 등대에 불이 켜져 있고 비칠 바람으로 인해서 그 위기에 찬 사람들은 이곳을 향해서 돛대를 돌리고 이곳에서 얼마간 휴식을 취하며 위기를 모면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상담원의 역할은 아마도 위기에 찬 우리 내담자들에게 편안한 마음과 안정된 생각과 느낌,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줄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등대를 너무 좋아하고, 또 등대 앞에 깔린 잔잔한 그 항원빛과 같은 아름다운 색상을 제가 더 매력을 느끼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그 사진에 제가 도취됐는데요. 상담원의 자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담에 관한 이론적 지식이나 실용적 기술만으로는 상담자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담자가 사랑과 관심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잠재 가능성을 폭촉발해 줄 수 있는 인간애와 관심이 선홍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인간의 특성과 인간의 자질에 대한 인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스턴의 신규 상담원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전문가보다 잘 훈련된 자원봉사 상담자가 더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전화상담소의 연구에 따르면 전화봉사 상담자는 친구처럼 대화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의 전화상담소 맥도걸 박사는 전화상담에 대한 적합한 인간적 자질은 인간 본성과 삶을 이해하고 경청, 공감, 수용, 소통하는 자세와 태도, 성장 지향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은퇴한 후에 내가 진짜 이것을 알았더라면 평생 상담 지식, 이론, 그리고 상담의 방법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75%의 시간을 소모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그 이상으로 인간의 본성, 인간 사랑, 인간적인 온정, 따스함, 관심, 사랑의 실현이야말로 더 좋은 상담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위기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구출하는 데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담원의 자질 속에 선행되어야 할 분은 참으로 진솔한 인간적 인간 사랑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참으로 많은 물을 따지지 않고 다 수용할 수 있지만 강은 모든 물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바다는 참으로 넓고 크고 포용력이 커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또 위대한 선지자, 사랑의 실천을 향하여 항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폭은 더 깊은 사랑,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원의 자질 중에 첫 번째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인간 존중, 존경, 신뢰, 적절한 관심으로 내담자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고 경청, 공감,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정서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며 위기와 절망적 상태의 내담자에게 관심과 온정, 인간적 진솔함을 가지고 마음을 먼저 나눌 때에 그때 이제 내담자는 마음이 풀리고 허심탄회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담자하고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겠다.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다. 정말 거짓되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담자가 하게 되고 또 상담원은 그 마음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대로 이해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받아주고 그래서 자기 노출을 통한 순수한 경험, 교감, 관계를 형성하는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상담자 자신의
장점, 단점, 정체성을 객관적으로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떨 때 어떤 사람, 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깊어져서 정말 깊은 데까지 도달한 사람은 내담자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깨어 있어야만 좋은 상담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창조적 태도와 전문성 개발에서 우리는 그 상담 장면에서 정말 하던 대로 지금까지 이 문제는 이렇게 해왔어.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지 않고 참신한 정신과 새로운 태도로 내담자를 바라보고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방안을 고안하고 또 기존 방법에서 옛날엔 이걸 이렇게 처리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경험을 개방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탐험하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학습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담자의 반응이 좋을 때는 우리가 상담이 상당히 순조롭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내담자가 저항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서 상담의 발달 속도가 진전이 없을 때 내담자의 모호한 태도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막 솟구칠 때 상담자는 인내심,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도량,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참아주면서 그가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어야 합니다. 이럴 수 있는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용기 다 받아주고 또 잘못된 지각을 또 털어놓을 수 있고 확인해 보면서 그가 자기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 주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개입 부분은 나중에 조금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조금 길어서요. 문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는 능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상담자의 가치관에 대한 확신과 내담자의 가치관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다름을 이해하는 자유로운 수용성, 가치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자기의 가치관을 지나치게 피력하고 거기에 동의해달라고 상담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담원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집요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은 상담원의 자기 가치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내담자를 이해하는 면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담자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해서 그 내담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치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세상의 영향을 이해하고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상담원의 자질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전화 상담의 특성과 상담원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사전 절차 없이 내담자의 자발성에 의해 시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전화를 걸어옴으로 인해서 상담이 바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 목표를 미리 정하거나 또 매태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상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봉착한 내담자의 위기와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되찾아 이혼과 비극의 가능성을 덜어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화상담원이 취해야 할 기본적 사항은 현실적 사항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상담 양식과 이론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며 함부로 충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고하면 내담자가 자기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 말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어디까지 노출해야 될까 하는 위기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충분히 자기 문제에 대한 탐색과 그리고 그동안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그 안에 생성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상담자가 해주어야 합니다. 내담자가 가진 씨앗을 믿어주고 그 힘이 확장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전화상담의 그 정서적 지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보스턴 생명의 전화 상담소의 파베로는 친구처럼 대화하기 때문에 위기에 더 유리하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한 라보 형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담자는 자기의 방어 기제를 감소하고 어디까지 내가 오픈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어디까지 털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저울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함께 나누며 내담자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이것은 옳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판단이나 비판은 금물입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는 그런 정서적 지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원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자세는 내담자에게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상담은 기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상담은 기술도 있고 이론도 있고 실천 의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 따뜻한 마음, 원정이 필요합니다.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이웃의 앞에 함께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내담자는 자기가 존중받았다는 느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하는 느낌,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내담자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모색,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 지속적인 자기 성찰, 이런 마음들이 확장되고 신장되어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자기 길을 찾아가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로서의 비밀 준수 유지 또는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내담자가 자기 성장을 스스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전화 상담의 그 개입과 그 개입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첫 단계는 도움관계 형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뢰관계, 신뢰감 형성, 라포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그 무조건적 긍정적인 이해를 통해서 내담자는 자유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뢰감 형성이 상담의 기본 토대가 되고 내담자의 아픔을 덜어내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대감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경청공감은 많이 이야기했고요. 심퍼티와 엠퍼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정적 그런 관심이 아니라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그 상태, 그 느낌을 그대로 내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와서 내담자와 똑같은 상태로 이해하고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게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이랑 yes, no와 같은 답을 기대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담자는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펼쳐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내담자의 자유스러운 자유 연상, 자연적인 발상, 자발적인 그런 그 자유로운 상태를 우리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각별히 이 부분을 조심해서 내담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확인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공간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초점은 맞춰줘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녀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부부관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이야기가 펼쳐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날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내가 가장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 그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대화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초점을 맞춰가면서 이야기 내용이나 감정이 엇갈릴 때 모순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탐색과 직면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탐색과 직면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문제에 대한 인식, 느낌, 관찰, 불분명한 상황들에 대하여 간결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올바른 탐색과 직면이 이루어지면 내담자는 자신을 괴롭혔던 그 혼란스러운 문제와 갈등에 대해 알게 되고 정리하게 됩니다. 직면의 양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 사실과 감정에 대한 표현, 그리고 외적 사실에 대한 표현이 모순될 수도 있고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은 웃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모순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좀 더 내담자가 직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돌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능동적 경청을 해야만 내담자의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고 앞뒤가 모순되는지 하는 것을 정면으로 대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담자가 허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설 때 상담자는 정면으로 마주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또는 확인요법이나 그 생각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상담자가 자기 노출을 통해서 지금 느낀 대로 저는 그때 아까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해서 내담자가 자기 생각에 직면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내담자가 회피하는 것이나 모순되는 것들에 정면으로 마주쳐서
인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담자의 자각이 일어나고 그때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그때 내가 그 생각을 지나쳐 버렸구나. 그래서 그때 거기까지 인식하지 못해서 이 일이 꼬이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대화 중에 그 상호 간의 자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탐색과 직면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내담자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상담자는 끊임없이 그 내담자가 선생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을 꾸준히 해오는 내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화를 쉽게 들어보자면 이혼을 하겠다고 온 부인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꾸준히 묻습니다. 저는 내담자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하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상담자가 살아주는 삶이 아니고 내담자가 살아야 할 현실입니다. 내담자가 지금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크지만 상담자가 나라면 이혼하지요 라고 하는 말을 뱃사람으로 따라서 그래 맞아 상담자도 그렇잖아 나도 똑같아 그러면서 턱 이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애들은 누가 맡아서 키워야 될지 양육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될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상담자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래 이혼밖에 답이 없어 라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인 내담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방향 설정과 그 책임은 내담자가 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자기 삶이라는 것, 내담자의 자율성과 결정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직장을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여러 가지 그 삶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상담자하고 나눌 수 있는데 내담자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돕고 또 자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가 이혼하려고 하는 이분이라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게 되지 않다면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자기의 재능이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충분히 생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또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준 남편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의 폭발적 갈등 속에서 헤매는 내담자가 어떤 치우친 생각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쏟아나온 것만을 그대로 수용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자기 결정권
충분히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삶의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아주고, 또 지금까지 성공해왔던 경험, 그리고 어려움에서 빠져나왔던 경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어떤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는 이제 내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힘으로 또 한 번 다시 추진해보고 싶은 나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주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화해서 또 상담할 수 있다. 또 우리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상담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7 상담원의 자질에 자살 위기 상담,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은 원칙적으로 위기 상담, 자살 상담으로 연결되는 특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전화 상담원은 자살 위기 상담의 특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화 전문기관과의 연결, 긴급 구조 요청, 보호자 연락 등 다양한 자원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상담원은 내담자의 위험 수준을 빠르게 평가하고 적절한 개입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살 위기 상담에서는 일반적인 상담과 달리 더 지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허용됩니다. 내담자의 자율성보다 생명보호가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내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도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위기 상담에 이 사람의 지금 자살 위험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위기를 평가해야 됩니다. 저수준인지 중수준인지 고수준인지 위험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또 이 사람이 자살 의도가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질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산 위에 있는지, 바다 가까이에 있는지, 또는 옥상 건물 위에 있는지, 이런 그 위치를 파악하고, 또 그냥 약을 하고 있는지, 총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자살 위기의 강도에 따라서 다른 준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정말 위험하다고 하면 긴급 구조 요청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내려야 되고, 정확한 위치 정보도 확보해야 되고, 보호자나 지지체계나 개입 요청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소가 어딘지, 전화번호가 어딘지, 또 누가 나를 도우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야기하는 중에도 총을 쏠 수도 있고, 약을 삼킬 수도 있고, 강가에서
담을 넘어서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람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자살 에너지로 꽉 차 있는 그 에너지를 다운시켜서 이제 좀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어야만 한다는 그 자살 에너지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반대의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야기를 탐색할 수 있고 나눠볼 수 있도록 대화를 터주어야 합니다. 과거 위기 시에 어떻게 경험을 극복했는지, 과거에도 이렇게 죽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지,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그때 다시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 또 이렇게 잘 견디어온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또 대화하면서 지금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또 다시 살다 보면 또 새로운 장르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다른 또 목표 설정,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면서 미래를 연결해주는 요 기본 단계는 생명의 전화 상담원은 머릿속에 딱 쥐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질과 역할, 그리고 상담의 기본 단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의 전화 상담으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상담원의 자기 관리 부분입니다.